테크로 바라보는 경제 시사 토크쇼 상규와의 테크는 테크토크가 하고 싶다. 텍톡의 이테크입니다. 텍톡의 상디입니다. 전 세계 최대 이메일링 마케팅 서비스 메일침프가 인수합병되었습니다. 메일침프를 인수한 기업은 인투잇이라는 미국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네네. 120억 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조 원 규모로 사들였는데요. 네네. 이번 인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인투잇이 자신들의 고객사들에게 보다 더 넓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메일침프가 매각되면서 공동 창업자들 2명 모두 백만장자가 이제 되었는데요. 매각 규모가 큰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메일침프의 거의 모든 지분을 공동 창업자들이 아직까지도 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텍톡에서는 매각된 메일침프와 이를 매각한 인투잇이 그리는 중소기업 타깃 소프트웨어 서비스 세계와 지속적으로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사스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 텍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 텍톡 주제로 후보까지는 올랐지만 아쉽게 최종 선택을 받지 못한 이름하여 아까비 헤드라인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최대 물류 배송 기업인 FedEx가 자율주행 스타트업 아로라 이노베이션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율주행 트럭 운영을 미국 텍사스주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왕복 약 800km 거리를 자율주행으로 운영할 이번 프로젝트는 텍사스 내의 부속도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페덱스의 화물을 실은 트럭은 자율주행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와 보조 운전자가 동승하게 되고요. 시내 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운전이 가능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얼마나 효율성을 보여줄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아까비 헤드라인은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C가 저희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죠. 내부 직원이 내부자 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해당 직원을 사임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직원은 특정 NFT가 오픈시 메인 페이지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것을 미리 알고 나서 아직 오픈시에 올라와서 거래되기 전에 해당 NFT를 구매하고 거래소에 올라오고 나면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픈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와 함께 외부 감시기관을 통해 규제 강화와 완벽한 탈중앙화를 통한 해결책이 대립하고 있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럽연합이 USB-C 타입 표준화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애플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전자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충전 케이블을 재사용하면서 환경오염과 또 소비자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USB-C 타입을 표준 규격으로 하는 법을 시행할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이는 애플을 겨냥한 규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삼성과 화웨이 그리고 노키아 등 여러 스마트기기 제조기업들은 이미 USB-C 타입을 자사 제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직 애플의 아이폰만이 자체 라이트닝 케이블을 채택하고 있어서 애플을 저격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애플은 반발을 하고 있지만 결국 EU에게 항복을 하며 향후 출시하는 아이폰에 USB-C 타입을 채택할지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무선 충전 도입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아까비 주제는 최근 DP와 오징어 게임 등으로 너무 재밌죠? 예, 전 세계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넷플릭스가 이번에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으로 유명한 로알드 달 판권 인수를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로알드 달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과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다음 제임스와 슈퍼 복숭아 등을 집필한 영국 아동문학의 거장입니다. 넷플릭스는 치열해지는 스트리밍 전쟁에서 최근 디즈니 플러스와 아마존 프라임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을 유명 IP 확보로 통해 극복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록 채택되지 못한 아까비 헤드라인들 화려한 게 많았네요. 오늘 화려한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애플 얘기도 되게 좀 할 얘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USB-C 타입이 좀 아쉽거든요. 저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따로 구매해야 되는 게 좀 짜증나는데.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 텍톡에서 집중한 주제는 메일침프 인수합병과 이제 사스 스타트업들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인투잇이란 회사는 전 개인적으로 익숙하거든요. 이름이 남자 6인조 아이돌 인투잇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게 비슷한 이름이? 네, 똑같죠? 이름은 똑같죠. 영어 스펠링은 좀 다른데 그래서 좀 익숙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 처음까지는 아닌데 좀 이렇게 익숙한 기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대로 좀 유명한 미국 기업
인투잇. 이번 합병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인투잇이 메일침프를 120억 달러에 매각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네. 그래서 추가로 메일침프에 약 1200명의 임직원들을 위해서 2억 달러 규모의 인투잇 주식도 같이 제공하는 이제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일단 알려져 있는 것이 이번 인수합병의 좀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인투잇이 기업으로서는 익숙하지가 않은데 어떤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투잇은 미국의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통 소상공인들을 집중으로 하는 그다음에 개인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고 있는 애들인데 회계 소프트웨어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퀵복스라던가 우리나라 약간 더존 같은 거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소득세라던가 이제 그런 한 번씩 종합소득세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 과정이 되게 힘들고 지단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세금 신고를 좀 더 쉽게 해주는 이제 터보텍스라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개인금융 서비스인 크레딧카르마라던가 또 다른 개인금융 서비스인 민트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 세계로 한 1억 명 정도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한 96억 달러 매출을 좀 이루어낸 굉장히 거대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인투잇 입장에서는 이제 대부분 소기업들, 그다음에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생 소기업들이 설립 5년 내에 겨우 한 50% 정도만 생존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투잇에게는 소비자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의미인 것 같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는 주인공 메일침프니까 메일침프죠. 이 인수합병된 메일침프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인지 그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메일침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이메일 마케팅 툴을 서비스하고 있는 스타트업이에요. 원래 타코님 예전에 이거 쓰셨죠? 맞습니다. 지금은 국내 거 아스티비로 옮겼다가 다시 메일침프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표현 좀 죄송하긴 한데 스티비의 어떤 서비스 툴이 완성도가 메일침프 것을 아직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을 정도로 메일침프의 툴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굉장히 잘 만들었고 안정성도 좀 있고 그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계신 리스너분들 계시다면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가끔씩 하단분에 보면은 스티비라던가 메일침프 로고가 박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유료 구독을 안 하는 분들이 발송하는 이메일한테는 그게 붙어요. 한 메일 같이? 그렇죠. 약간 비슷하고. 왜냐면은 유료로 구독하지 않았으니까 최소한 그러면은 메일침프 혹은 스티브에서 홍보나 해라. 그런 거가 있어서 메일침프는 2001년에 설립되었고요. 공동 창업자 두 분이 계십니다. 벤 체스너트랑 마크 암스트롱 이 두 분인데 본사 위치가 좀 특이해요. 미국 아틀랜타에 있습니다. 여기는 뭐 혹시 여기 스타트업이 유명한 데가 있나요? 거의 없는 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하면은 뭐 실리콘밸리 당연히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뭐 뉴욕 쪽인데 아틀랜타는 사실 테크 업계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뭐로 유명한 거예요, 아틀랜타는? 아틀랜타는 원래 힙합. 원래 힙합 쪽으로 유명한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가 있고 뉴스레터, 이메일 이런 마케팅 솔루션으로도 유명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뭐 랜딩 페이지라던가 구독 페이지,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나 광고를 할 수 있는 캠페인도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컨텐츠 제작하는 툴, 뭐 그다음에 마케팅 분석이랑 마케팅 자동화 툴까지 좀 제공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메일 서비스로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현재 한 1,300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2020년이 한 8억 달러 매출 기록했던 여기도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리고 제일 파워풀한 거는 재구매율. 그러니까 한 번 유료 구독을 했던 사람들이 재구매는 한 달에 한 번씩 구독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지표죠. 95%입니다. 굉장히 사용자 9.5%가 아니라? 95%. 굉장히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죠. 한 번 쓴 사람은 이것만 계속 쓰는 거네요? 진짜 그 정도로 완성도가 일단 높아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컨텐츠를 그냥 제작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마케팅 툴로 활용을 해서 뉴스레터라든가 이런 걸 발행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모든 거를 설계를 할 수 있어요. 뭐 자동으로 발송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서 특정 A라는 뭐 고객이 특정 B라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C라는 이메일을 보내라라고 하는 것까지도 설계를 할 수 있어요. 한번 설계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는 맨 처음에 메일침프가 단순하게 뉴스레터 솔루션? 그러니까 뉴스레터를 만들 때 뭐 과거에는 막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뭐 템플릿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기본 템플릿을 제공하고 거기에 뭐 폰트라든지 여러 가지 간단한 디자인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그건 거의 마케팅 툴? 마케팅 솔루션 기업이네요, 지금. 거의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시작은 간편하게 이메일 뉴스레터라든가 이메일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손쉽게 만드는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사스 소프트웨어였는데 서비스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된 거죠. 계속 국내 기업이랑 비교하게 되는데 스티비도 마케팅 솔루션까지 가고 있나요? 아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비가 좀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메일침프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 물론 그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는 마케터 자체도 학습을 하고 더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메일침프의 모든 100% 서비스를 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있는 건 알잖아.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는데 스티비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도 좀 있었거든요. 약간 그로스 해커들이 많이 썼겠네요. 이 메일침프. 좋을 수 있죠. 왜냐면은 이메일 마케팅이 사실 돈 안 드는 마케팅 잘만 구축해낼 수 있다고 자동화도 돼가지고 그걸 또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분석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메일침프가 어쨌든 이 뉴스레터 솔루션, 마케팅 솔루션의 좀 업계에서 좀 거물이라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메일침프가 그러면 이 시장에서 갖는 명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메일침프가 제일 유명했던 건 물론 완성도 있는 마케팅 툴도 있지만 무엇보다 단 한 번도 투자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 스터디에서 활용이 됐을 거예요. 와,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면 투자자들이 줄을 섰을 것 같은데 한 번도 투자를 받은 적이 없나요? 심지어 뭐 당연한 얘기지만 투자자들부터 인수 제한은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게 업계에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때마다 공동 창업자들은 뭐 안 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이번엔 매각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설립된 지 20년 가까이 되는 거대 소프트웨어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투자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투자를 안 받았다는 거는 영업이익이 발생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생각나는 게 예전에 사코님이 약간 이론 만들었던 낙타 스타트업? 제가 만든 이론은 아니고 제가 감명을 받아서 텍톡에서 소개를 했던 서비스 그거죠. 낙타 스타트업의 그 그룹허브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초기부터 그냥 순이익을 내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2001년 설립이기 때문에 당시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얘네들 다 VC를 통한 외부 투자를 통해서 초고도 성장에만 집중했던 시기예요. 실리콘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때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무조건 수익하다 하면서 초기부터 수익화에 되게 집중을 했고 그걸 성공해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스타트업 케이스 스터디를 얘기할 때 이제 메일침프를 들면서 스타트업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익화를 성공해서 계속 성장이 조금 뭐 더디다 하면 더디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좋은 지표를 만들어가는 사례도 가능하다라는 걸로 메일침프가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았었죠. 분명히 업계에서도 경쟁자도 많았을 것 같고 그렇죠. 페이스트 팔로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업계에서 좀 군침을 많이 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것도 그런 의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인수합병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인투잇이 기대하고 있는 효과 맞물릴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소상공인이랑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강력한 마케팅 툴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랑 중소기업들이 아무래도 자신들을 마케팅하고 자신들의 뭐 서비스라든가 제품을 홍보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사실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에 돈을 많이 태우면서 그렇게 광고를 돌리는 건데 페이스북 얘기는 또 며칠 뒤에 하겠지만 그런 경우인데 이제 인투잇이라던가 아니면 메일침프 같은 툴을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고도화된 뭐 마케팅이라던가 아니면은 인투잇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공하는 게 이제 운영에 필요한 것들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어서 소상공인과 이제 중소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모든 서비스들 수직 계열화한 거네요. 그럴 거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죠. 인투잇이 앞으로 더 많은 인수를 해서. 인투잇이 이거 외에 그 기업 내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업무 밸류 체인 중에 이번엔 메일침프를 인수했다 하면 또 다른 것들을 더 인수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대 기업이 일단 돈이 아마 많을 거예요. 와, 확실히 이 사스 기업 자체가 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 인수합병 관련돼 가지고 내부에 좀 잡음이 많다고 좀 들었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름 설립한 20년이 됐고 그동안 투자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거는 그 창업자들이 나름 본인의 철학과 신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내부에 그런 잡음이 나오고 직원들이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서 반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확실히 내부 직원들한테 직전까지는 굉장히 인정도 좀 받고
뭐 카리스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소통이 되는 창업자라고 해서 인기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신뢰가 높았군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신뢰도가 높으면 네. 그게 꺾였을 때 실망감이 배로 크지 않습니까? 반발심이 커지죠. 그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그러니까 그동안 창업자들이 수년간 많은 매각 제한과 어떤 투자 제한이 있음에도 물리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린 돈 필요 없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린 죽을 때까지 메일침프와 함께 할 것이고 절대 매각하지 않을 것이다. 팔지 않는다. 절대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오니까 그 내부 문화도 기업 문화도 약간 좀 창업자들을 좀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약간 언더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열심히 하고 조금 뭐 소수자 대기업들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한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이라던가 뭐 중소기업들을 위한 걸 더 열심히 만들자. 연대감을 많이 줬네요. 연대감을 굉장히 강하게 제공을 했던 건데 결국 매각을 했잖아요. 엘리트 된 거지 이제. 백만장이 아닌 거지. 백만장자가 됐고 지금 소문에 의하면은 이번 매각을 통해서 공동 창업자 이 두 분이 55억 달러인가를 지금 아마 갖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50억 달러? 네. 50억 달러의 자산가가 각각 된 거예요. 왜냐면은 매각 규모가 120억 달러니까. 그 지분이 거의 본인들이 다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분을 본인들이 다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타트업을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렇죠. 스톡 옵션을 발행해서 그걸 통해서 창업자들뿐만이 아니라 초기 참여했던 그다음에 또 열심히 일했던 그 직원들한테 어떤 그 엑시스를 한 동안 보상을 좀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번 매각을 통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는 메일침프 내에서 그렇게 된 사람은 창업자 그리고 정말 극소수의 C레벨 몇몇을 빼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본인들이 투자를 안 받는다는 기조로 계속 20년 동안 했고 잘 해왔고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직원들을 만약 복지나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생각했다고 하면 스톡옵션 발행하는 거는 뭐 어쨌든 이 정도의 지분 구조면은 뭐 이사회나 주주총회 반대가 없고 본인들이 거의 결정하면 되는 가족 기업 같은 느낌일 텐데 왜 스톡옵션을 주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네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내부 직원들 그다음에 이제 퇴사한 분들끼리 슬랙방이 또 따로 있대요. 되게 궁금한데 그들끼리 슬랙방이 있대요. 직원 단톡방이 있는 약간 비슷하죠. 아무튼 그래서 슬랙방에서 얘기 나오는 게 자기들이 처음에 초기 합류할 때 그러니까 채용이 됐을 때 우리 기업은 지분 안 들여요. 이게 이미 공표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했죠. 왜냐면은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라던가 그런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다음에 서비스가 긍정적인 효과를 사회에 하고 있다는 거 공유가 됐고 그다음에 사실 메일침프 직원들의 어떤 복지라던가 연봉 수준이 결코 낮지 않아요.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대신 연봉으로 보상을 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구글 수준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렇다고 이런 엑시스를 해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 정도에 벌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그 정도는 거잖아요.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퇴사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열심히 일하고 너네가 이렇게 매각하고 좋은 엑짓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열심히 일했던 거지 너네 단둘이서 한 거 아니지 않냐. 그런데 왜 그 과실은 너네만 따먹냐. 그러니까 이런 반발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조금 이슈가 많이 될 것 같고 인수됐던 과정에 인수되고 나서 어쨌든 영속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손발이 됐던 분들이 직원인데 직원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슈가 생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메일침프의 이제 회사 모토가 언더독들에게 힘을 주자 이제 이거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공동 창업자들한테 힘을 주자가 되었다. 그렇죠. 결국 우리 모토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이건 왜 이런 의사결정이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비판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줌 미팅을 진행했다고 해요. 거기서는 이제 공동 창업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메일침프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난 수년간 임직원들의 퇴직연금에 회사가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이미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하였고 그거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데 우리가 조금 더 잘했다 이런 거랑 이번 매각에서도 직원들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2억 달러 규모의 지분 확보를 좀 해놨거든요. 했네요? 네. 그걸 해놨기 때문에 조금 계산을 해보면은 한 직원 개인당 한 연간 8만 3천 달러 정도를 수령할 수 있게 좀 설계가 되어 있는데 8만 3천 달러면 적은 돈 일단 아니거든요. 그렇게 큰 돈도 아니죠. 그렇게 큰 그죠? 그것도 그렇게 큰 돈 왜냐면 8,300 이제 보통 그냥 1달러에 1,000원을 치면 8,3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올려서 한 1억 가까이 요새 환율 따지면 1억? 그렇게 되는 건데 또 말했던 것처럼 큰 규모가 아닌 게 이 2억 달러의 지분은 이번 매각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겨우 한 2.5%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근데 보통은 이게 투자를 안 받아가지고 이 숫자가 작아 보이는 건데 그렇죠. 원래 투자 받으면 이 정도도 큰 거예요. 그건 보통 맞아요. 뭐 우리 사주라 해가지고 뭐 상장할 때나 이럴 때 기껏 해봤자 뭐 1%에서 몇 % 주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너무 낮게 줬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숫자고 그런데 이게 워낙 창업자들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니까. 저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은 네. 그냥 매각했다라는 사실도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건 창업자 할 때 안 팔리겠다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공표를 해놓고 왜 그랬을까? 거기다가 직원들의 주장은 메일침프는 우리 그동안 언더독 같은 어떤 사내 문화를 갖춘 기업이지 않았냐. 우리 대기업 안 좋아하고 우리 분야를 그쵸. 계속 잘 구축해 왔는데 이번에 우리를 인수한 인투잇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일반 미국 개인들이 이제 소득공제 신청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서비스라던가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큰 돈을 미국 워싱턴이나 이런 데에 로비를 했던 기업들이다. 얘는 완전 대기업이지 않냐. 우리랑 핏이 안 맞는다. 언더독이 아니다. 아니다. 얘는 완전 생 대기업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메일침프라는 기업 철학, 신념, 그런 문화를 조금 좋아해서 오는 사람들 너무 많았겠네요. 애정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전혀 다른 정말 대기업 같은 데를 들어가서는 그런 문화를 계속 향유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반발심이 좀 있긴 하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애정이 큰 만큼 또 실망감도 그만큼 크지 않았나. 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네. 뭐 이거 말고도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게 있는데 또 다른 또 유명한 사스 스타트업 칸바. 네, 전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 투자 유치를 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큰 금액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세요. 칸바는 전 세계적으로 또 제일 유명한 온라인 웹 콘텐츠 제작 툴 혹은 이제 이미지 제작 툴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오늘은 최고 뭐 1등 아니면 나오기 힘든 자리네요. 전 세계 사스 업계에서 일단 분야에서 1위 안 찍으면 오늘 택톡 주제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칸바도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이고 뭐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트위터 같은 데 내가 이제 마케팅을 하려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미지가 대부분 되겠죠. 그쵸. 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처음부터 그림판에서 그리거나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뭐 그런 거에 뭐 특화된 재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림판 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요즘 또 워낙 상용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칸바 같은 서비스의 웹사이트로 로그인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기존 템플릿, 그러니까 이제 기존 샘플들이 많이 있고 그중에서 내가 많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선택을 해서 뭐 필요한 텍스트를 좀 바꾼다거나 이미지 몇 개 더 바꿔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제작할 수 있는 디자인 제작 툴 서비스가 칸바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근데 이 칸바가 이번엔 투자를 받은 거예요. 매각을 당한 게 아니라. 그래서 칸바 같은 경우는 4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통해서 2억 달러 투자 유치를 완료를 해서 이 4억 달러 기업 가치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으로 등극되는 요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많이 받진 않았네요. 큰 돈을 필요하지 않은데 2억 달러가 적은 돈이 일단 아니에요. 기업 가치에 비하면. 기업 가치에 비하면. 그 지분 이석에 대한 뭐 고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칸바가 그동안 시리즈를 좀 많이 돌아서 뭐 창업가인 멜로나 퍼킨스가 지분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기업 가치를 받았다. 하는 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사스에 대한 관심도가 또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칸바 같은 경우는 호주 출신이에요. 호주 회사. 네, 호주 퍼스라고 하는 그 호주 지도를 보면은 북서쪽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되게 작은 항구 도시 같은 데가 퍼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멜로니 퍼킨스 창업자의 어머님 집 거실에서 시작됐었던 그런 스타트업이었고요. 부유하게 시작했네요. 차고에서 하는데 거실을 깨차고 했다는 거는 냉난방이 됐다. 그리고 거실에서는 가족끼리 TV도 보고 이렇게 좀 담소도 나누고 과일도 먹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했다는 거는 좀 부유하게 시작을 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황은 좋지 않았다. 처음에는 거의 한 100여 개 이상 VC들한테 퇴짜를 받았었고 초기부터 그다음에 300만 달러 이제 시드 투자를 유치하면서 2013년도에 출시를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었던 마케팅 툴 서비스 중 하나인 거고 처음에는 이제 졸업 앨범 디자인을 MVP 형태로 한번 진행을 했었대요. 졸업 앨범이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 특히 영미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졸업 앨범이 나오는데 그 졸업 앨범에 졸업생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해의 모든 학생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학생들이 디자인을 해요. 학생들이 1년 내내 그것만 전담으로 디자인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 동아리에서 뭐 사진도 왜냐면 1년 내내 행사가 되게 많잖아요. 뭐 그런 걸 따라가서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뭐
디자인을 어떻게 배치할까 뭐 이런 것도 작업을 하고 이런 게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아마 맡길 거예요. 그렇죠. 외주 제작을 배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졸업하는 학생들의 이미지만 들어가지 그때 당시 있던 뭐 다른 학년 내 학생들은 안 들어가거든요. 매년 나와요. 그러면 엄청 그 연대감? 그런 게 엄청 세겠네요. 맞아요. 선후배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4년 다니니까 그럼 4년 다니는 동안 4권의 졸업 앨범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매년 받으니까. 학연이 더 우리나라는 심하겠네. 우리나라는 뭐 후배가 누군지 학교가 어디니 이렇게 물어서 알지 졸업 앨범이 없잖아요. 영미권도 학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걔네도 얼마나 양아치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 디자인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사용해 봐라. 왜냐면 디자인 툴이니까. 해보라고 하고 이제 그게 MVP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사업성 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고 어쨌든 칸바가 지금 성공을 했잖아요. 세 가지 정도 요인을 보고 있어요. 일단 타이밍.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기업들이 SNS 광고를 하기 시작했던 무렵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 작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빨리빨리 또 만들어야 되고 사실 되게 스낵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특히 SNS 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칸바가 전형적인 프리미엄 모델인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료로 써도 돼. 근데 조금 더 이제 고급화 작업이 필요하면은 그때부터 유료 결제하셔야 하거든요. 그 설계를 되게 잘 해놨어요. 칸바가. 저 같은 경우도 유료 결제 가끔씩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칸바에만 있는 특수한 폰트라던가 특수한 그 템플릿이 욕심이 나서 유료 결제를 한 번씩 하게 돼요. 그래서 프리미엄 모델을 굉장히 잘 도입한 스타트업 중 하나이고 마지막으로는 편의성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딱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되게 직관적이고 그냥 여기다가 내가 그냥 이미지라던가 내가 불러온 템플릿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수정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 80만 개 이상의 기본 디자인 샘플, 템플릿이 제공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굉장히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웹 디자이너분들이 싫어할 기업이네요. 약간 비슷한데 오히려 그래서 웹 디자이너분들이 이런 칸바 같은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어도비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어도비는 전형적인 헤비한 디자인 툴이잖아요. 그냥 하얀 백지에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하얀 백지에서. 그런데 어도비가 뭐 포토샵도 있고 일러스트도 있고 프리미엄 같은 약간 고급화된 툴도 있지만 약간 칸바 같이 약간 좀 스낵하게 좀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 툴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시장 점유율을 못 가져오고 있어요. 어도비가. 어도비는 나름 좀 전문가. 이걸 진짜 업으로 삼으시고 특히 디자이너분들이 학교에 다 배우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어도비죠. 그러니까 저도 어도비를 저희 일하면서 가끔씩 정말 심플한 작업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놀라요. 와, 얘네들 진짜 잘 만들긴 했구나 싶은데 사실 좀 스낵한 걸 좀 빨리빨리 만들어야 될 때는 사실 헤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어도비가 좀 변화를 많이 주려고 원래 과거에는 좀 무겁다는 걸 최대한 경량화시키고 그다음 이제 공동 작업도 할 수 있게 약간 클라우드 형태로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약간 마케팅 기업으로 가려고 데이터 분석이나 마케팅 쪽 솔루션을 많이 하려는 이유가 약간 이런 최근에 좀 가볍고 빠르게 기존 템플릿을 활용하니까 효율적인 디자인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붙이는 것 같네요. 맞아요. 어도비가 칸바 같은 케이스를 보고 이제 약간 그런 방향을 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대님도 좋아하는 MS 얘기인데 MS가 오피스를 구동 몰드를 전환하면서 체질 개선을 성공을 해냈잖아요. 나디아 형님이 엄청난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기업이 엄청 성장했죠. 저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아무튼 어도비도 비슷해요. 구동 모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칸바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어도비 갖고 오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하고 저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바가 굉장히 수성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걸 이번에 인정을 받아서 좋은 투자 유치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좀 메일침프랑 조금 비교가 되긴 하는데 싸쓰고 그다음 업계에서 1등을 하고 있고 나름 언더독으로 잘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여기에 칸바의 CEO인 멜로리 퍼킨스 이분이 메일침프 공동 창업자와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요? 퍼킨스 CEO는 자신의 지분을 결국에는 자선단체에 나는 기부가 할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만약 내가 해왔던 이 모든 칸바를 통한 영업활동이나 사업활동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열정적이지 못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이거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난 이 일이 너무 좋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 지분을 이제 자선에다 기부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사실 매일신문 공동창업자들도 결국 자기 안 판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사람이 그 상황이 되면 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좀 재밌는 차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으면 저희 좋아요 눌러서 칭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